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7년을 맞아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는 오디오 해설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민족문제연구소 회보인 민족사랑에 실린 기사를 토대로 AI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한 줄의 판결이 세대를 건넜습니다. 73년 동안 기다려온 정의, 그리고 그 정의를 외면했던 시간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마침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결은 단순한 배상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불법 식민지배,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는 단어 속엔 법이 기록을 되찾고 역사가 스스로를 심판한 뜨거운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진정한 배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목소리를 이 에피소드에서 함께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판결 하나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해방된 지 73년 만이었죠. 2018년 대법원에서 나왔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70년 넘게 기다려온 정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정받게 된 건지, 또 우리 대법원의 핵심 논리는 뭐였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죠. 네, 그러시죠. 그럼 먼저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 2018년 10월 30일이었죠.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지금은 일본제철이죠.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한 달 뒤인 11월 29일에는 미쓰비시 중공업,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고요. 이게 해방 직후부터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왔던 걸 생각하면 정말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리 사법부가 권리를 인정한 거네요. 맞습니다. 무려 73년 만인데요. 사실 이 재상고심 판결, 이게 2013년쯤에 이미 나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이나 더 지나서 나왔다는 거죠. 5년이나요? 왜 그렇게 지연된 거죠? 그 배경에 당시 일본 정부의 어떤 외교적인 압박이나 로비 같은 게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박근혜 정부 청와대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사이에 뭐랄까 소위 재판 거래 의혹. 그 사법농단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 사법농단 문제가 얽혀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와,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겠네요. 판결 자체는 정말 역사적인데 그 과정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건 좀 씁쓸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피해자들의 오랜 한을 풀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 신뢰성에 대한 좀 심각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판결 이후 상황도 좀 복잡하게 흘러갔죠. 지금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 피고인 일본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일본제철하고 미쓰비시. 네, 이 기업들이 대법원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대화하자고 제안도 했는데 기업들은 아예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적으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이 일본 기업들이 한국 안에 가지고 있는 자산 있잖아요. 그걸 압류하고 이걸 팔아서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피해자들이 이 판결 하나 받기까지 그 법적 투쟁 과정 보면 와, 진짜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겠다 싶어요. 신일본제철권은 97년에 처음 일본에서 소송을 시작했더라고요. 네, 미쓰비시 건은 더 빨라요. 95년입니다. 95년, 97년. 네, 그렇게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거쳐서 최고재판소까지 갔지만 결과는 전부 패소였습니다. 전부 다요? 일본 법원은 왜 안 된다고 한 건가요? 그 논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개인은 국제법 주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 맺은 조약, 즉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으니 개인이 따로 청구 못한다. 이런 논리가 있었고요. 또 국가는 원래 다른 나라 법정에서 책임 안 진다는 국가 면제 이론 같은 것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다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흘렀다 이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이유도 있었죠. 그렇게 일본에서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2000년대 들어서 한국 법원에 다시 문을 두드리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처음부터 바로 된 건 아니었어요. 그랬나요? 네, 1심, 2심에서는 또 졌습니다. 주로 일본 법원 논리랑 비슷하게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없어졌다 이런 이유로요.
또 패소. 정말 힘들었겠네요. 네, 그런데 2012년에 대법원에서 정말 극적인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2012년 대법원이요? 네, 대법원이 이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이른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립니다. 파기환송. 이게 법률 용어라 좀 어려운데 그냥 돌려보내는 건 아니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볼 때 하급심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판결 취소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이런 법리에 따라서 다시 재판해라 하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아, 다시 재판하라는 지침을 주는 거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2012년 대법원의 이 파기환송 판결은 사실상 일본 기업 배상 책임 인정해야 한다는 아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점이죠. 와, 그러니까 거의 승소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낸 거네요.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파기환송 취지대로 고등법원에서 피해자들이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기업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2018년 10월, 11월에 대법원이 2012년에 그 법리를 다시 확인하면서 최종적으로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겁니다. 90년대 일본 소송부터 치면 정말 20년 넘게 걸린 거네요. 네, 정말 길고 긴 여정의 마침표였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험난했네요. 우리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근거로 우리 민법을 적용했습니다. 민법 750조 불법 폐기 책임 조항하고요. 751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조항 이걸 근거로 삼았는데 네. 여기서 일본 법원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바로 일본 기업들의 그 강제동원 행위를 불법 행위로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겁니다. 아, 일본 법원은 그걸 불법으로 안 봤다는 거군요. 그렇죠. 일본 쪽은 기본적으로 당시 일본 제국의 법률들, 국가충동원법이니 국민징용령이니 이런 게 한반도에도 적용됐고 그 법에 따른 동원은 합법적이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그 전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 강제동원 행위가 그냥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고 이걸 넘어서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반인도적 불법 행위?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된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시를 했어요. 아, 반인도적 불법 행위, 그리고 불법적인 식민 지배.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군요. 반인도적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가 상당한데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는 건 국제법에서 말하는 인도에 반하는 죄, Crimes Against Humanity 하고 사실상 같은 맥락의 개념이거든요. 개인의 존엄성을 아주 심각하게 짓밟는 행위를 말하는데 대법원은 강제동원이 바로 이런 성격이라고 본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끔찍한 행위가 가능했던 근본 원인이 뭐냐? 바로 불법적인 식민 지배 그 자체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식민 지배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부터 일본과 한국의 판단이 갈린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법원은 우리 헌법 전문을 근거로 들었어요. 헌법 전문에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는 처음부터 불법이라는 겁니다. 합법적인 통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 따라서 불법적인 식민 지배 하에서 그것도 일제의 침략 전쟁 수행이랑 맞물려서 이뤄진 강제동원은 우리 헌법 질서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듣고 보니 명확하네요.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는 몇 번 했잖아요. 무라야마 다마나 간 나오토 다마 같은 거. 근데 그게 법적으로 불법이었다 이렇게 인정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대법원 판단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미안하다 할 수 있어도 이게 법적인 책임 문제로 이어지는 불법성 인정은 어떻게든 피해왔던 거죠. 이게 단순히 한국이랑 일본 두 나라 사이의 문제로만 볼 건 아닌 것 같고 국제법적인 관점에서도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강제동원이 한창이던 시기인 1943년에 그 연합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카이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한국을 노예 상태, 인슬레이브먼트에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해방 후에 독립시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아, 카이로 선언에요. 노예 상태라는 표현이 있었군요. 네, 이게 뭐냐면 당시 국제사회에서도 조선의 상황이 뭔가 비정상적이다. 이건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다.
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 끝나고 열렸던 도쿄 전번 재판에서도 그 인도에 반하는 죄라는 개념이 재판소 조례에 들어있긴 했었죠. 맞아요. 물론 그 재판에서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가 직접적으로 다뤄져서 처벌받거나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런 개념 자체는 그때도 이미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1965년에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계속 근거로 드는 그거요. 그렇죠. 이 협정이 양국 간의 재산이나 권리,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긴 한데 협정문안 어디를 봐도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거나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문제는 명시적으로 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게 명시적으로는 없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쟁 배상금이라든지 식민 지배 자체가 불법이니까 배상한다든지 이런 성격의 협정은 아니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 불법 행위, 특히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바로 그런 해석입니다. 또 특히 2001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렸던 UN 세계 인종차별 철폐회의, 여기서 채택된 더반 선언을 주목합니다. 더반 선언이요? 그게 어떤 점에서 중요한 건가요? 이 더반 선언에서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식민주의가 인종주의나 노예제, 인종학살 같은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를 낳았고 이런 행위들이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걸 국제적으로 공인한 겁니다. 아, 2001년에요. 네. 근데 이게 2001년에 갑자기 없던 법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그동안은 식민지를 가졌던 강대국들의 힘에 눌려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법적인 인식이 이제 국제사회의 합의를 통해서 확인된 거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 아래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문제도 국제법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의미군요. 네, 그렇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강제동원 문제도 이런 국제인권법의 흐름 속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주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단순히 가해자한테 돈 몇 푼 받는 걸 넘어서서 훨씬 더 넓고 포괄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권리를 제시하는데요. 4가지요? 네. 첫째는 진실을 알 권리, 진실규명이죠. 둘째는 정의를 실현할 권리, 가해자 처벌이나 책임규명 같은 거요. 셋째는 배상을 받을 권리, 그리고 넷째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받을 권리, 재발 방지 조치 같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배상, 와, 정말 포괄적이네요. 단순히 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를 진짜로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진실을 바로 세우는 그 과정 전체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군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갖는 이런 권리는 1965년에 맺어진 그 청구권 협정이라는 틀만으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다. 아, 네. 돈 얼마로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 금전 문제로만 보면 안 되고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인권 문제로 봐야 한다. 이걸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그 권리 실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라는 정말 우리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73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 배경에는 어떤 복잡한 사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길고 험난한 법적 투쟁을 벌여왔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봤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법원이 왜 일본 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렸는지 그 핵심 논리였던 불법 식민지 지배와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또 이것이 국제인권법의 발전이라는 큰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판결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 분명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우리 사법부가 응답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진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전히 피고 기업들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일본 정부 역시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진정한 의미의 문제 해결, 그리고 피해자들의 완전한 권리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법적 판결 너머에 있는 진정한 배상이랑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진실 공개, 공식 사과, 추모 활동, 역사 교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